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을 경기 침체라고 하나요? 어떤 분들은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상당 시간 동안 진행된다면 곧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두 개 분기 이상 GDP가 위축되면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주에는 2년물과 10년물이 스프레드가 내내 역전된 채로 있었죠. 또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GDP는 마이너스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시장의 침체 가능성은 훨씬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말이죠. 사실 어떤 경우를 침체로 본다는 사전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두 개 분기 이상 GDP가 위축되면 침체라고 생각을 할까요? 지난 1948년도 이후 미국 경제가 리세션이 선언되지 않고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수축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7월도 중순에 접어들고 있죠. 이제 곧 2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될 텐데요. 지난 1분기에도 연 마이너스 1.6%나 하락했기 때문에 또다시 수축된 수치가 발표된다면 리세션이 선언되기도 전에 두 분기가 침체가 되는 최초의 사례를 여러분들은 보시게 되는 겁니다. 2분기 속보치가 발표된 이후부터는 당연히 드디어 미국이 리세션에 빠졌다라는 주장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발표한다고 해도 무조건 경기 침체로 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명목상의 지표는 말 그대로 명목상의 지표일 뿐이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미국 GDP는 개인 소비, 그리고 정부 투자, 그리고 무역 수지, 이렇게 세 가지의 커다란 요인으로 구성됩니다.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은 바로 세 번째 항목 때문이었거든요. 1분기 수출은 무려 4.8%나 감소했는데 수입은 무려 18.9%나 증가했습니다. 이러니 GDP가 나빠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개인 소비라든지 정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위축돼서 GDP가 마이너스를 보였다면 당연히 침체에 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이 다른 나라의 상품을 좀 많이 샀다고 해서 그걸 경기 침체로 정의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호황일수록 미국의 무역 적자는 더 커지는 구조였죠.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심각한 공급 부족 상태였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해외에 재화 주문을 좀 과도하게 했어요. 회사마다 필요 이상의 재고가 엄청나게 쌓였을 정도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 아시죠? 이런 기업들은 이 넘쳐나는 재고를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특가, 패밀리 특별 세일도 해보고 또 반품이 들어오면 이 반품 수고 없이 그냥 돈만 돌려주는 등 이 몇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했었습니다만 지금도 재고는 적정 수준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GDP 속보치가 설령 마이너스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위축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3분기 GDP까지는 확인하셔야 된단 말이죠. 게다가 미국의 경기 침체를 정의하는 기관은 엔버라는 기관인데요. 이 엔버라는 기관에서 경기 위축을 정의할 때 GDP 2분기 연속 위축 이런 도구는 쓰지도 않아요. 이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주로 보는 것은 고용시장, 제조업 동향,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조정된 소비, 지출, 그리고 소득입니다. 이 중에서 고용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죠. 지난 주말에 발표됐죠. 비농업 고용자 수가 무려 37만 2천 명이었어요. 이 고용시장에서는요, 호불항을 따지는 경계가 30만 명입니다. 고용자 수가 25만 명보다 아래라면 경기가 좋지 않구나라고 보죠. 만약에 20만 명 이하로 추락하면 고용시장의 침체 국면으로 간주합니다. 반대로 35만 명이 넘어서면 고용시장이 매우 좋구나라고 표현을 하고 40만 명이 넘어서면 오히려 과열을 경계하죠. 그런데 37만 2천 명이라면 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미국의 고용시장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다는 말이죠. 당일 발표됐던 하부 지표들도 근사했는데요. 우리가 늘 접하는 헤드라인 실업률을 U3라고 합니다. U3. 하지만 U3는 취업의 의지가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 중에서만 실업률을 계산한다는 점 때문에 이 고용시장의 질적인 면을 모두 보여주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불황이 깊어지면 취업 의사가 있어도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이력서를 써서 여기저기 넣어봐도 자꾸 떨어지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구직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구직 포기자 혹은 실망 실업자라고 하는데요. 이 유수리 통계에서는 실망 실업자는 구직 의사가 없다고 보고 아예 노동력 통계에서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불황이 깊어진 상황에서 유수리는 정확한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종종 생길 수가 있어요. 또한 시간제 근무자, 이른바 알바요. 이것도 세분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하지만 정식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이 U3에서는 취업이 완료된 사람으로 분류되지만 이거 질적으로 건강한 구직 상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실망 실업자라든지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까지 모두 조정된 광의의 실업률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U6라고 합니다. 지난 5월 달에 U6가 7.1%로 기록을 했는데 지난주 발표된 6월의 U6는 6.7%로 더 하락을 했어요. 실업률 관측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현재 고용시장은 양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상태죠. 실제로 실업자 한 명당 여전히 비어있는 일자리 수가 1.9개나 되기 때문에 고용시장만 본다면 호황도 이런 호황이 없어요. 오죽하면 과거에 스스로 엔버 멤버였고 또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 이 그레고리 맨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평생 이런 경기 침체는 처음 봤다. 고용시장이 이렇게나 강한데 만약 여기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다. 바로 연준의 과도한 긴축이 침체의 원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제조업 지수나 소비 지출도 그닥 나쁘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침체 가능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황당한 수준으로 치솟는 물가가 원인입니다.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침체가 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경기가 좋아서 매출이 커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이자로 나가는 비용보다 높아질 수 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2차 오일 쇼크 때 연준의 기준금리가 19%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었는데 주가가 그닥 크게 하락받지 않고 조정받지 않고 계속 상승을 이어갔어요. 또한 물가가 아무리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급여 상승률이 오르는 그런 물가 상승률은 충분히 우리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 급여가 오르고 있다. 물가는 아무리 올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가가 연간 10% 오른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11%만 올라준다면 나의 실질 급여는 1% 오른 셈이니까 굳이 소비를 줄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조건이 만들어질 때 사람들은 침체의 고통을 느끼게 될까요? 물가 상승률이 나의 급여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을 때 혹은 물가는 급히 오르는데 나는 실직했을 때 이럴 때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취지를 고려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경제 고통지수, 이른바 미저리 인덱스인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조합해서 구하게 됩니다. 딱 현재 시점에서 질적인 그 경제 상황을 측정하는 지표로 각광을 받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국들의 경제 고통지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매우 나쁩니다. 10일 현재 시간, 그러니까 미국의 5월 경제 고통지수는 12.2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도 잘 안 오시죠?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록이 11.4에 불과했어요. 유럽연합의 경제 고통지수는 미국보다 높은 14.9에 달했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발 에너지 위기가 더 얹혀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고용시장은 통계 작성 이후로 최고라고 할 정도로 좋고 제조업 지수와 소비 지출도 나쁘지 않은데 경제 고통지수는 이미 금융위기 수준을 능가할 정도라고 하니까 말이죠. 금융 고통지수는 뭘로 구성된다고요? 고용과 물가를 조합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고용시장은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너무 좋은 고용시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정도로 물가가 더 높이 치솟아 오르다 보니까 경제 고통지수가 기록적으로 나빠진 겁니다. 결국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기 침체 고통은 치솟는 물가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죠. 하긴 1차, 2차 오일 쇼크 때도 통틀어서 PC 물가 기준으로 5%를 넘어선 적은 없었어요. 이번 물가 상승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저물가 시대를 살아왔던 현재 투자자들에게는 더더욱 생소한 수준의 물가가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너무 급하게 오르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는 있는데 문제는 연준이 금리를 아무리 빠르게 올려도 이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점이죠. 그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만 연준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가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월 의장은 금리를 빠르게 올리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라는 점을 수차례 보여줘 왔는데요. 지난 5월 FOMC 회의록에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물가 궤적에 대해서 미묘한 해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하고 명료한 물가의 하락이 필요하다. 물가 통제에 따르는 부작용이 설령 있더라도 후행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 모든 구절구절에 비장함이 서려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물가 궤적에 대해서 미묘한 해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사실 미묘한 해석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물가에 영향을 주는 유가 같은 것들이 하락했다고 해보죠. 이제 유가가 하락했으니까 연준의 긴축이 느려질 거야. 이런 식의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후행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것은 설령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물가가 원하는 수준까지 하락할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이 정도면 금리 인상의 의지를 넘어 과항기까지 느껴질 정도죠. 그러니까 월가의 구루들이나 분석가들에게서 연준이 미쳤다라는 말을 자꾸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아베 사망으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는 한층 더 강해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계산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죠.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달러가 그렇게나 많은 돈을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달러 인덱스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압도적 1위입니다. 그 다음이 엔화인데요. 대략 14%를 차지하죠. 이 두 개의 통화만 71%인데 기조적 약세를 보인다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쉽게 들어볼까요? 1유로당 한때 1.6달러를 넘어섰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새 패리티까지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유로화가 바스켓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니까 유로화 혼자서만 달러를 24% 강세를 지지한 겁니다. 여기에 14%를 차지하는 엔화 그리고 12%를 차지하는 파운드화까지 더해진다면 달러는 지금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사실상 내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아베는 극우 정치인입니다. 미국과는 마치 부모와 자식처럼 맹목적인 사랑을 나누는 관계였죠. 글로벌 조달 통화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엔화는 나름 안전통화라는 대접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요. 요즘 입지가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지난 2013년도부터 이상하게도 아베는 같은 해 일본은행 총재로 추대됐던 이 구로다 총재와 함께 협력해서 아베노믹스를 추진합니다. 아베노믹스가 뭐예요? 그냥 엔화를 무작정, 무한정 발행해서 고의적으로 엔화의 약세를 유도하는 정책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치곤 참 희한하죠. 미국에서 금융위기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가 막바지였을 때예요. 그때 왜 하필 아베노믹스가 시작됐을까요? 제 생각이 맞다면 달러 강세를 지지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요? 제가 이거 증거를 제시하자면 10개 이상 될 수 있어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씀드리면 미 의회는 연간 2번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고 발표하죠. 그런데요. 일본은 단 한 차례도 환율 조작국 후보조차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요. 일본처럼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어낸 적도 없는데 늘 관찰국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베가 수출 경기 부양을 위해 엔 약세를 주도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의 제조업은 이미 80% 이상 현지화가 끝났어요. 과거 1990년대처럼 엔화의 약세가 수출에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엔화가 약해지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요. 물가가 오르고 국민들로부터 원망만 사게 되죠. 그랬던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던 아베가 죽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고 이는 지금까지의 엔화 약세 흐름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보다도 조금 중도 쪽에 속하고 재정 건전화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 물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속도 모르는데 감히 일본 정치인들의 속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준을 바보라고 합니다. 멍청하다고 해요. 유가 상승을 금리로 막을 수 없음에도 금리를 급하게 올려서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대놓고 삿대질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존하는 최고의 경제학자 그레고리 맹큐마저도 연준의 무모한 금리 인상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2주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아노트의 주장도 전혀 틀리지 않았죠. 공급단으로부터 야기된 물가는 금리 인상을 통해 절대 잡을 수 없다라는 건 말입니다. 1994년 이후로 처음으로 금리를 75베이스포인트나 올렸었지만 CPI는 9.1%로 오히려 강해졌어요. 아노트의 말이 사실이라면 연말까지 10%대 금리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것은 달러 강세를 유도하자는 거죠. 달러 강세를 통해 물가 급등을 초래한 용의자 선상에서 스스로 지워지고 싶은 겁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망을 회피하려는 것이 더 큰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스리랑카는 물가가 속등하면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도망갔어요. 파키스탄은 총리가 실각했습니다. 이게 모두 달러를 너무 많이 발행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면 그 원망의 화살을 누가 다 받겠습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원망이 온통 달러로 집중된다면 자칫 기축통화의 권력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유로화가 약했고 파운드화가 약했고 엔화가 약했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의 축을 담당했던 아베가 돌연 사망했어요.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내에서의 구심점을 잃은 아베파 의원들에 대한 장악에 어느 정도 성공한다면 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만 적어도 엔화는 약세가 멈출 가능성만은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이죠. 당연히 미국은 달러 가치의 지지를 위해서 금리 인상에 좀 더 속도를 붙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됐던 CPI를 보면 비록 명목 CPI가 9.1%였다지만 핵심 CPI는 석 달째 하락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FOMC 회의에서 무려 100bp 인상할 확률은 CPI 발표 직후 49%까지 치솟았으니까요. 목요일 새벽 캐나다는 점보 스텝을 선택했죠. 한꺼번에 100bp나 인상을 한 겁니다. 하지만 경제 구조상 금리 인상이 어려운 나라들도 많은데요. 이제부터 재정이 약한 나라들은 깨지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남유럽인데요.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유로존의 분열 위험도 한층 커졌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